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나희덕 작가의 풀비린내에 대하여 라는 작품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 영상을 통해 작품에 드러난 경험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생각과 느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자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본문을 함께 살피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수업 다지기 영상이라고 붙여봤어요. 디딤 영상을 통해 수업에서 배울 내용들을 생각해보고 읽어봤을 테니까 확실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내공을 다지는 기회로 삼기를 바라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3쪽을 펴주시고요. 학습지도 같이 준비해주세요.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비엔날레에서 태국의 수라시 꾸솔웡이라는 작가의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본 적이 있다. 무엇을 한 적이 있다 라고 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죠. 작가 자신이 무언가를 본 경험을 밝히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험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인데 그 작품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즉, 이 첫 번째 단락에서 감상의 주된 대상은 감성적 기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단락이요. 이 작품은 1965년형 폭스바겐의 엔진과 핸들, 타이어, 셰시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차체를 뒤집어 그네 침대로 설치한 것이다 라고 하죠. 해당되는 그림이 교과서에 실려있죠. 초록색으로 칠해놓은 폭스바겐이요. 이 대상에 대해 꽤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네 옆에는 타이어를 비롯한 부속을 재활용해 만든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차체로 만들어진 그네 침대 속에서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 나는 타이어를 쌓아 만든 의자에 걸터 앉아 그 감성적 기계를 바라보았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공들여서 감성적 기계,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니 작가가 인상적으로 본 것이자 작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긴밀하게 관련 있는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 대상에 대해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읽어야 하는 것이죠. 흔히 달리는 무기라고 불리는 자동차가 완전히 해체됨으로써 새로운 용도로 거듭난 모습은 예술 고유의 전복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 보게 했다. 이 마지막 문장이 굳이 감성적 기계를 관람한 경험을 이야기했던 이유를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생각을 곱씹어 보게 했다는 것, 즉 자꾸자꾸 생각나게 했다는 것이죠. 바로 자동차에 대한 생각 말이에요. 작가가 전달하려는 것이 바로 자동차에 대한 생각이 될 텐데요.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 보게 했던 그 감성적 기계는 기존에 달리는 무기로 여겨졌었겠죠. 왜 달리는 무기로 여겨졌는지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겠죠? 자동차의 위험함은 따로 얘기 안 해도 일상에서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잘 느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달리는 무기를 감성적 기계는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운 용도로 거듭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새로운 용도로 거듭났다는 것은 대체 뭘까요? 단서는 작품 내에 있죠. 일단 달리는 무기로서의 자동차를 완전히 해체했다라고 했으니 기존의 위험함을 1도 남아있지 않은 것일 거고 감성적 기계를 누리는 모습을 보면 그네 침대 속에서 아이들이 편히 텔레비전을 보며 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안락한 휴식 공간의 의미로 거듭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감성적 기계를 관람한 경험은 글쓴이로 하여금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곱씹어 보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고요. 당연히 그 곱씹어 본 생각의 결과를 앞으로 얘기해 주겠죠. 즉, 감성적 기계를 관람하고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게 된 것은 수필 자체를 쓰게 된 자동차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글로 옮기게 된 계기가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단락은 글 전체를 열어주는 처음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내용 전체를 정리해보자면, 내용 이 부분을 정리해보자면 감성적 기계 관람 후 자동차에 대해 생각하게 됨 정도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나는
초보 딱지도 떼지 않은 상태여서, 즉 아직 운전이 아주 미숙했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자동차와 관련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초보였기 때문에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을 아주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 자동차가 주는 편리라고 하면 당연히 쉽게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것과 무거운 짐이 있어도 쉽게 나를 수 있는 것 등이 그 예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불안이라고 하면 당연히 자동차 사고의 위험을 말하는 것일 거고요. 선생님의 경우도 학교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에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어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요. 재작년에 수능 감독을 하기 3일 전에 버스와 접촉사고가 나서 수능 감독을 바꾸지도 못하고 감독에 그냥 들어갔다가 허리가 너무 안 좋아져서 오랫동안 물리치료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어디 부러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긴 하지만 선생님이 사고 났던 해에는 선생님 남편도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선생님 남편의 차는 신호대기를 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들이받은 차에 몇 미터 날아갔거든요. 근데 다행히 어딘가 부러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선생님보다는 더 오래 후유증에 시달렸고 일주일 넘게 병원에 입원한 바람에 결혼기념일도 우울하게 보냈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자동차 사고는 우리의 삶과 멀지 않기 때문에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불안을 안고 지내야 하는 것은 다 같을 거예요. 자동차라는 것은 엄청 편리함을 주지만 그 크기만큼이나 불안 요소도 크게 갖고 있는 양면적인 속성을 지닌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기에 초보인 글쓴이의 입장에서는 더욱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어서 볼게요. 면허를 따놓고 5년이나 넘도록 차를 살 생각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객지로 이사한 후로부터는 하나부터 10까지 내 손으로 해결해야 했고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됐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다지 불안을 감수하면서까지 운전할 필요성을 느끼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고 차도 샀겠죠. 물론 처음엔 출퇴근 때나 장을 볼 게 많을 때만 차를 가지고 다녔다. 즉 철저하게 이동과 운송의 목적에 의해서만 차를 가지고 다닌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답답할 때 무작정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가는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실제적인 목적이 없어도 차를 모는 일이 늘어갔다.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원래는 편리성만을 생각하고 필요할 때만 차를 운전하던 글쓴이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마음이 답답하면 무작정 차를 끌고 나가기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운전이 너무 무섭고 불안하면 마음이 답답할 때 운전을 하겠어요? 그러면 더 후덜덜 할 텐데 실제적인 목적도 없이 차를 모는 일이 늘어갔다는 것은 글쓴이의 운전 실력이 꽤 좋아졌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불안감도 줄어들면서 심리적인 답답함 해소를 위해 실제적 목적도 없이 나갈 수도 있게 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 줄 수 있는 밀폐된 공간, 즉 자동차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 자동차라는 것이 완전히 길들여져 가는 모습을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즉 자동차에 종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종속이라는 단어는 이 작품의 끝 무렵에서 글쓴이가 쓰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서 미리 이렇게 사용해 봤습니다. 이렇게 글쓴이에게 자동차라는 것은 편리하긴 하지만 불안감을 안겨주는 대상에서 편리하기도 하면서 방해받지 않는 밀폐된 공간이면서도 어디로든 갈 수 있게 해주는 안락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즉 달리는 무기와 같은 대상에서 감성적 기계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에 처음엔 정말 필요할 때만 실제적 목적이 있을 때만 운전을 했는데 이제는 그 안락함을 찾아 실제적 목적이 없을 때도 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단락의 자동차에 대한 화자의 인식은 세 번째 단락의 에민 탱수렘의 말을 통해 정리가 되는데요. 같이 볼게요. 스웨덴의 생태주의자인 에민 탱수렘은 자동차라는 물건이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이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해 준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부분이 바로 자동차의 속성을 정말 잘 보여주는 말인데요. 우리는 우리만의 공간, 즉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도 있으면서 그저 머물 수만은 없기에 이동하고자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것을 잘 표현한 말이죠. 현대인들이 자동차라는 아늑한 자궁으로부터 잠시도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모순된 욕망을 자동차라는 공간이 해결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머물고도 싶은데 이동하길 원하기도 하는 이 상반된 인간의 모순된 욕망. 이거를 인간의 모순된 욕망이라고 본다면 그것을 잘 충족해 주는 것이 바로 자동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자동차를 아늑한 자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태아가 엄마의 자궁 안에 있으면 자신의 영토 안에 편안하고 아늑하게 머물 수 있으면서도 엄마가 움직이면 다양한 곳으로 이동하고 다양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죠. 마치 현대인의 자동차처럼 말이에요. 그렇기에 자동차는 앞에서 말한 감성적 기계처럼 굳이 자동차를 다 해체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감성적 기계로서 우리의 모순된 욕망을 잘 충족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를 불안해하던 글쓴이도 그러한 욕망을 해소해주는 감성적 기계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하지만 하고 시작하죠. 하지만 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에서 좀 반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예측하게 해주잖아요. 한번 볼게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쭉 자동차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을 말하던 글쓴이가 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생각의 결과는, 그러니까 생각의 어떤 흐름과는 다른 이야기를 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죠. 미리 이야기하자면 이 경험은 자동차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다시 바뀌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함께 볼게요. 갑자기 서울에 갈 일이 생겼는데 주말이라 차표를 구할 수 없었다. 몇 번을 망설이다가 나는 초보 주제에 식구들을 태우고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긴장을 해서인지 무사히 서울에 도착해서 일을 보고 다음날 밤에 광주로 내려올 수 있었다. 즉 긴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 사고 없이 잘 왔나 봐요. 그런데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차창에서 무언가 타닥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처음엔 그저 속도 때문에 모래 알갱이 같은 게 튀는 소리려니 했다라고 하죠. 처음엔 뭐뭐려니 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건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구나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거 느낌 올 거예요. 아이고 너무 졸리지? 일어나. 이어서 볼게요. 다음 날 이제 출근을 하려는데 하면서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와 관련한 글쓴이의 이 경험은 4번째 단락에서 5번째 단락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돼요. 다음 날 아침 출근을 하려는데 유리창은 물론이고 앞 범퍼에 푸르죽죽한 것들이 잔뜩 엉켜 있었다. 푸르죽죽이라고 하는 걸 보니 정말 모래알갱이는 아니었죠. 그것은 흙먼지가 아니라 수많은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혀 죽은 잔해였어요. 지난밤 차창에 타닥타닥 부딪혔던 것은 풀벌레였던 것이고 나의 차에 부딪혀 죽고 만 그것들은 마치 거대한 모터 주위에 두껍게 쌓여있는 먼지 뭉치처럼 생명력을 잃은 채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겠죠. 선생님도 예전에 여름에 선생님 차에 치여서 붙어 있는 풀벌레들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아, 나도 모르게 벌레들을 죽였구나. 차는 빨라서 차가 일으키는 바람에 작은 벌레들은 날아가지 않고 날아가 버리지 치일 것 같진 않은데 치여서 죽네. 라는 과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듯한, 선생님은 그냥 뼛속 깊이 문과니까요. 어쨌든 조금은 좀 모자란 듯한 이 생각과 약간의 풀벌레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게 뒤따르긴 했지만 그 순간 정말 깜짝 놀란 것에 비해 정서적인 후유증이 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몰인정한가요? 어쨌든 그런데 글쓴이는 시인이잖아요. 원래 시인으로서의 감수성이 남다른 분이라 그런지 굉장한 충격에 휩싸였던 것 같아요. 그 풀벌레들을 닦아내려다가 지난밤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굉장히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
도망치듯 세차장으로 갔다고 하는 것을 보니 말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무수한 풀벌레들을 죽였다는 사실에 죄책감과 죄의식을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자신의 죄책감을 씻어내려는 듯 세차장으로 갔지만 세차 기계의 물살에도 엉겨붙은 풀벌레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꼭 지울 수 없는 충격적인 기억으로 작가에게 남은 그 상황처럼 죄의식이 깊이 각인됐던 거죠. 각인은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자는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풀비린내가 몸서리치는 그 기억으로 남아 떠오르게 되고 글쓴이는 손을 씻고 또 씻습니다. 실제 풀비린내가 손에서 났을까요? 아니면 풀비린내가 났을까요? 아닙니다. 처음 풀벌레의 잔해를 발견했을 때는 조금은 풀냄새가 났을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린내가 난다는 것은 냄새 중에서도 불쾌감을 연상하게 하는 성격이 좀 있는 거잖아요. 1차적으로는 벌레들이 죽어서 나는 냄새이기도 하겠지만 글쓴이에게는 지울 수 없는 기억, 죄의식 이런 걸 남겨서 손끝에서 사라지지 않는 불쾌한 냄새의 이미지를 좀 주죠. 그리고 그것이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순간마다 막 떠올라요. 그리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가 결국은 또 다른 풀비린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떠오르게 해주는 거죠. 자동차는 우리에게 참 편한 도구지만 뜻하지 않게 나와는 무관한 생명체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떠오르게 해주는 거죠. 즉, 풀비린내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간다면 자동차와 같은 문명의 이기에 의해 파괴되고 죽음에 이른 생명체들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죽음을 당한 자연의 처참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꼭 작은 풀벌레가 아니더라도 로드킬을 당하는 동물들도 모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풀비린내 사건에 대한 화자의 생각은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시속 100km 정도의 속력에 그렇게 많은 풀벌레가 짓이겨졌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지만 이런 살상의 경험을 풀벌레들을 의도치 않게 죽인 것을 지금 살상의 경험이라고 하죠. 살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강한 느낌의 단어 같아요. 예전에 선생님이 저녁에 한강을 좀 운동하겠다고 열심히 달릴 때 아주 가끔 경험했던 일인데요. 열심히 달리고 나중에 거울을 보면요. 쌤의 넓은 얼굴에 치여서 사망한 날벌레들이 쌤의 막 오일리한 피부에 들러붙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차를 운전하면서 죽게 만든 풀벌레의 수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였지만 어쨌거나 결과는 풀벌레의 죽음이라는 측면에서 같은 것이라 생각했을 때 선생님의 얼굴에 붙어있던 그 벌레를 보면서 선생님이 내가 살상을 저질렀어. 내가 좀 살 빼겠다고 달리면서 살상의 경험을 했어. 라는 표현을 또 누군가에게 한다면 야 그거 완전히 오바야 하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살상이라는 단어는요. 사람을 죽게 만들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쓰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글쓴이가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몰라서 잘못 쓴 걸까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글쓴이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게 비록 엄청 작은 풀벌레라 하더라도 생명을 앗아간 결과를 가져왔으니 살상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스스로에게 가혹하게 생각한 것이겠죠. 선생님 같은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자신에 대한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이 높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경험을 자신뿐 아니라 다른 모든 운전자들이 초경처럼 겪었을 것이라는 사실에 글쓴이는 예상치 못한 충격에 또 한 번 빠지게 됩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초경, 그러니까 처음 생리를 하는 거죠. 초경이라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로 살다가 급작스레 몸이 어른이 될 준비를 한 것을 알게 되는 사건이고 그렇게 되면 세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생기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 낯설게도 느껴지는 그런 경험인 것 같거든요. 글의 내용과 관련지어 생각한다면 그저 어린아이처럼 자동차가 주는 편안함에 젖어있던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 때문에 자신의 운전으로 하여금 작은 생명들을 해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운전이 그다지 편하거나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운전이라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게도 해주는 것이니까
여성 작가가 썼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적절한 비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상당한 충격이었구나 하고 공감하게 되거든요. 풀비린내 사건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은 앞단락인 5단락에 이어서 지금 보고 있는 6단락에 걸쳐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5단락에서는 몸서리치는 풀비린내의 기억이라고 함으로써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드러냈다면 6단락에서는 모든 운전자들이 살상의 경험을 겪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었죠. 그럼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 라는 자각이 그제야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는 자각을 통해 그동안 자동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돌이켜보며 반성하고 성찰하게 됩니다. 앞선 경험 1. 즉, 감성적 기계를 관람한 뒤 자동차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정리한 부분에서는 달리는 무기라고 생각했던 자동차가 혼자 어디로든 떠날 수 있게 해주는, 즉 인간의 모순적 욕망을 해결해주는 도구로서 감성적 기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던 글쓴이의 생각. 이게 앞선 경험에서의 글쓴이의 생각인데요. 그게 지금 보니까 한 번 또 한 번 바뀌게 되죠. 즉, 감성적 기계로 생각한 자동차가 달리는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하게 되면서 자동차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다시 변화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락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옛날 티베트의 승려들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공기 중에 미생물을 죽이게 될까봐 얼굴에 7겹의 천을 두르고 다녔다고 한다. 그걸 생각하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생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살이 없을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나는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이렇게 보니 앞선 자신의 생각 변화에 따른 태도의 변화를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의 흐름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 거죠. 그건 변화하지 않으면서 내용을 마무리해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전체 구조인 처음, 중간, 끝, 이 부분 중에서는 끝에 해당하는 부분일 거예요. 전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옛날 티베트에 어쩌고 하는 이 문단 말고 그 앞부분까지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부분까지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단락에서 여섯 번째 단락까지가 중간 부분, 즉 처음, 중간, 끝의 중간 부분의 내용인 것이고요. 이 부분은 자동차에 종속된 나아가, 즉 자동차에 익숙해졌다는 뜻이겠죠. 이런 글쓴이 나아가 풀비린내 사건을 통해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 중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7번째 단락을 마저 보도록 할게요.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고 자각을 했잖아요. 이런 글쓴이가 자신의 태도를 정리해보는 단락이라고 했었죠. 티베트 승려들이 작은 미생물들까지도 죽이지 않으려고 했다는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행위가 살생행위라는 것을 자각하고 반성 및 성찰을 하게 된 글쓴이는 자동차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를 느낍니다. 차를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차를 버리고 무조건 걸어다니자 하고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대신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는 솔직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감성적 기계, 즉 자동차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려는 순간마다 그것이 풀비린내뿐 아니라 피비린내, 무섭죠.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 결심합니다. 풀비린내도 글쓴이에게 충격적이었지만 혹시라도 인간이나 동물을 죽이게 될 수 있다는, 그렇게 되면 정말 더 크나큰 충격에 휩싸이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점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자동차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선생님도 운전을 할 때면 이런 만에 하나의 가능성이 좀 걱정되긴 합니다. 어쨌든 마지막 문단으로 갈게요. 마지막 8번째 문단에서 앞서 이야기한 글쓴이의 태도와 관련한 부분을 마무리 짓고 끝내게 됩니다. 본문을 볼게요. 운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걷기 예찬자였고 그 인공적인 공간보다 자연 속의 공간에 머물기를 더 좋아했다. 그러나 차를 소유하고부터는 생태적인 어떤 발언도 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생태적인 발언이라고 하면 보통 자연이나 자연 속에 생명을 지닌 모든 것을 위한 발언이라고 보면 될 텐데요. 차를 소유하고 차를 운전하면서 숱한 생명들을 죽게 만든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기서의 생명은 아까 같은 그 작은 풀벌레들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생명을 위한답시고 무언가를 이야기해도 다 자기 모순이고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하는 글쓴이의 자기 반성이 들어간 말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야 어차피 난 생명을 죽이며 운전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생태적인 측면의 고려 따위는 하지 않고 살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죠. 생태적 발언의 자격은 좀 없을 수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는 태도를 글쓴이는 보이고 있잖아요. 차를 소유하되 그에 종속되지 않는 것, 즉 무조건적으로 익숙해지고 의존하고 실제적 목적도 없는데 자동차가 주는 편리함에 빠져버리지는 않겠다라는 것을 다짐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그러한 자기 반성에 따른 다짐이 허물어지게 될까봐 경계하기도 합니다.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도 잊지 않으려는 다짐을 한 번 더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줄에서 이렇게 말하면서요. 다만 그날 아침에 풀 비린내가 원주의 의식처럼 운전대를 잡은 내 손에 남아있을 따름이다. 원죄라는 것은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죄잖아요. 즉 결코 씻어낼 수 없는 죄인 거죠. 그 죄책감, 자신의 운전으로 하여금 자연에 빚지고 있다는 죄책감을 결코 씻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니 늘 운전대를 잡는 순간마다 아프게 기억할 것임을 다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단락에서 글쓴이는 자동차가 달리는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잊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동차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정리하고 끝맺고 있습니다. 어때요? 다 좀 잘 이해가 가나요? 이렇게 해서 나이덕 작가의 풀 비린내에 대하여 라는 수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요. 현대를 살아가며 문명의 이 길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의미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 지금 안 띄워놨던 게 뜨고 있어요. 우리 복습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은 거 알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책을 그냥 쿨하게 덮어버리고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배웠던 거 다시 훑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퀴즈는 없고요. 수업 인증샷을 남길 건데요. 방금 정리한 교과서를 인증해도 되고요. 아니면 학습지로 인증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인증을 할 때는 학번과 이름을 정확하게 보이게 써서 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시간은 오늘 11시 59분, 밤 11시 59분이 되기 전까지 인증을 하시면 돼요. 시간은 꼭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영상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공지로는 전달했어요. 배움일지도 쓰세요. 배움일지는 한 학기에 10번 이상 쓰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횟수를 맞춰서 쓰고 싶은 날 쓰되 10번은 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고요. 각 항목별로 3줄 이상씩 써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알겠죠? 오늘 진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국어를 좋아하면 국어가 좋아집니다. 국어가 나의 발목을 잡지 않고 나를 돕는 그날까지 선생님과 여러분이 함께 열심히 공부해 나가도록 해봐요. 화이팅!